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준희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예비선언 한 지도 오래됐죠? once upon a time이야 벌써.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래서 우리가 예비순환에서 우리 교재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일부 이제 저 복잡한 부분 빼고 이제 진도가 나갔었는데 우리 일순환입니다. 일순환에서는 이 교재 완전히 다 보시고 필요한 부분도 플러스 좀 알파 해서 이론 정리는 일단 끝입니다. 우리 1순환에서. 그리고 다음 2순환에서는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예비순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목표가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 모시고 근데 이제 경제학 비전공자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전공자 2년 하십시오. 그럼 지쳐서 못해. 그러니까 1년에 여러분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순환에서 기본 이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순환에서 1순환도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비순환 복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순환 복습하시면서 그 예비순환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 채워놓고요. 그래서 이론을 하여튼 이걸로 정리입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이번 순환에서 이론 정리하는 것 같고 기출문제 완전히 정리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부분은 새로 이 이론에다가 추가되는 분석해야 되는 이론이 첨가되는 것은 아니고 이 기본 이론 안에서 응용되고 버전업 된다 뭐 이런 정도니까 이게 이론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시, 거시를 이번에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상용 교수님 책 제가 거시 주제를 했는데 대개 이제 설왕설래 할 때는 정운찬 교수님 책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정운찬 교수님 책은 정말 비오리풀한 책이긴 한데 우리 시험 준비에는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운찬 교수님 책을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부담이 너무 커요. 근데 우리 이제 정리하고 하는 데는 주상용 교수님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경제학도 했습니다. 국제경제학은 이제 외교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오공책, 무조건 1년에 한 문제씩 나오죠. 그래서 국제경제학이 교재 선택이나 좀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는 김인준 교수님 책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김인준 교수님 책은 사실은 590채에서 재경직하는 분들한테 맞는 책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 책이 더 자세하기 때문에 그 책으로 공부를 하되 필요 없는 부분은 스킵하고 그래서 그 교재로 그래서 기본 텍스트 삼고 있고요. 기본 교재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읽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보충 더 보고 싶은 책이 있을 때 기본 교재 가지고서 정리가 잘 되어야 다른 책도 참고할 수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정확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경제학은 뭐 바이블이죠. 유일하게 한 권이듯이 하는데 이 책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순환에서 못했던 일을 채워놓고 좀 빠르게 진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비순환에서는 문제를 거의 안 풀었죠.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 풀어라는 스트레스도 안 드리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어요. 문제를 어디 걸 푸냐. 우리가 연습 문제 모의고사 이런 거 풀 일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 뒤에 연습 문제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100% 풉니다. 100%. 그래서 저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요. 진도 나가는 만큼 연습 문제는 반드시 풀어요. 근데 연습 문제를 그냥 연습장에 풀어 제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연습 문제 풀이용 노트를 따로 장만하시라. 그렇죠. 그래서 챕터별로 문제를 쭉 하고요. 수리적인 계산 과정, 도출 과정 이것을 전부 써요. 손으로 직접. 안 풀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이제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안 풀리는다. 안 풀리지만 그래도 우리 거기 연습 문제 해설집이 나와 있죠. 그걸 보시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오프라인 여러분들은 저한테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요. 이번에 하여튼 미시, 거시, 교과서 연습 문제는 푼다. 푸는데 노트에다 가둬놔야 돼. 그렇죠? 문제를 풀면서 그럼 내가 여기서 가둬놔야 내가 이 문제 처음 풀어봤을 때
어디서 미스였다, 뭘 생각하지 못했다, 이론 적용이 미흡하다.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복습하는 아주 자료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일순환 부담이 예비순환보다는 어때요? 엄청 한 1.5배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비순환 때는 그냥 매일 진도별로 이해만 하면 되죠. 예, 지금은 예비순환에 했던 앞에 전 과정 복습,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연습 문제까지 푼다. 근데 이 교과서 연습 문제가 굉장히 보약 같은 문제들이에요. 이걸 풀게 되면 기본 이론을 한 번씩 다 음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잘 푼 사람이 기출문제에 가보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 연습 문제 안 풀고 그 모의고사 형태 뭐 다양하게 나오는 거 그런 거 풀게 되면은 뭔가 기본이 미흡해. 왜냐하면요. 우리 교수님들이 교과서 연습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다 게시할 때는 나름대로 전략이 다 있으시거든. 제가 책을 만들어 봐도 그래요. 그 기본 문제, 요 주제는 꼭 집어넣어야 되겠다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모아놓은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흐름을 갖고 있고요. 난이도도 조정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풀어보면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푸시다 보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거 다 풀 수 없다 하게 되면요. 홀수 문제만 풀든지 짝수 문제만 풀든지. 그렇죠. 마음에 그 어떤 자기 정해 놓고 푸시고 나머지 문제는 짬짬이 푸시도록 그렇게 해요. 연습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순환에서는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 1시간 정도 안에 답안 작성해 본다. 아주 기본 문제 가지고 할 테니까 답안 작성한다 하는 기분으로 보세요. 그래서 시험 우리 강의 시작되기 전에 1시간이에요. 오프라인에서는 1시 반부터 2시 반. 그리고 그날은 이제 강의 시간이 한 30분 줄어들겠죠. 근데 저도 이제 해보고서 시간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날 양해를 얻어서 그날 오프라인 강의를 한 6시간까지 뒤로 미루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시인데요. 대개 진도는 우리 20회인데 10회, 10회 되게 비슷하게 가도록 하죠. 근데 해보면은 미시 경제가 강의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템이 좀 많고 그래서 조금 많긴 한데 그렇게 끝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미시 이중우 교수님 책 강의 제 서브노트입니다. 내가 강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 서브노트는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어떤 면에서 활용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독극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나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그쵸 수강 노트를 만들도록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제가 강의를 쭉 하게 되면 그래프, 수식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노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트 하십시오. 노트 안 하려면 오지 마십시오. 노트 안 하고 강의 그 기 바라보다가 그죠 교재에 밑줄 치고 가려면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알죠? 노트를 해야 돼. 그래야 집에 가서 복습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복습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박지훈이가 오늘 뭐라고 그랬더라. 그리고 교과서 읽을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수강 노트 하십시오. 요거 하기 싫으면 제 강의는 듣지 마십시오. 자,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작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 하지 않으면 뭘 공부했는지 알 수가 없어.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해야 그렇죠. 오늘 뭘 했다. 그래야 기억에 남잖아요, 복습. 그래서 반드시 귀찮아요. 귀찮긴 하지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났잖아요. 그럼 책 노트에 가면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복습하셔야 되는데 복습은 당일날 한다. 우리 오프라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후에 끝나죠. 식사하시면 한 몇 시에 끝나나요? 5시 반, 한 7, 8시 될까? 한 8시? 그때부터 복습. 그리고 취침 시간은 12시간을 안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새벽 2, 3시까지 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힘들어하는 것은 좋지 않죠. 12시 이전에 어느 정도 끝내놓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침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12시 주무신다면?
몇 시? 8시, 그래요. 7시 모르죠?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잠 별로 안 자도 잘 버티는데 우리 동생은 하루 8시간 자야지 견디고. 근데 잠은 충분히 주무셔야 돼. 근데 이거를 2, 3시까지. 자,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보세요. 수강을 하는데 동영상 듣죠. 이걸 밤에 듣는 것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밤에 듣는 8시부터 12시까지 듣는다. 근데 되게 늘어지게 되죠. 그 다음 1시, 2시 넘기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강도 낮에 하시고 여러분들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다. 근데 복습 시간 저녁 8시부터 좀 해도 좀 부족할 거예요. 연습 문제 풀고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복습을 당일 하십시오. 그럼 복습 자료는 뭘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노트한 거 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요거. 그렇죠? 요거를 같이 보면서 복습을 해야 돼요. 마무리는 교과서 읽기. 교과서 우리가 예비선언할 때 한 1회독은 하신 거 아니에요? 요번에 1회독. 근데 요번에 1회독은 어때요? 아주 정밀하게. 그 안에 의미까지 정확히 이해해 가시면서 1회독 교과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답안 쓸 때 답안을 원만하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시험이 절대로 계산 문제 복잡한 거 풀어가지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시, 거시, 국제 경제학의 전반적인 논리 체계를 알아야 답안이 형성이 되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수학은 사실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론을 증명하고 그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론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요, 복습 그 순서로 해 주시고 교과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요. 지금 장마통이죠. 덥죠. 오늘도 뭐 걸어오는데 되게 덥던데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에 하다 보면 지쳐. 막 그냥 시작을 하다가. 그래서 세 끼 꼭 식사 잘 하시고 잠자는 시간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네가 왜 첫날부터 사생활에 개입이냐. 근데 내가 그렇죠. 부모 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애들도 보고 뭐 조카 애들 보면은 잠 안 자고 설치는 놈 보면 일주일을 못 넘겨. 그렇죠. 삼촌 왜?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잘 돼가니 얼굴이 휑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난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루틴하게 시간 짜가지고요. 체육 관리가 제일 중요해. 멘탈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 유지하시고 하여튼 한 달을 잘 버텨봅시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얘기 시작해보고 우선 말이죠. 우리 미시경제 교재를 한번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보고 가죠. 차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교수님 책에 차례. 없나요? 책 안 들고 무거워서 안 들고 왔지? 그래, 안 들고 오는 것도 괜찮다. 볼게요. 미시경제학의 큰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1편. 1편에서 미시경제학 입문해가지고 원론에서 했던 거. 미시경제의 기본적인 수요 공급, 탄력도 균형,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에 응용해서 보조금, 조세, 가격 통제 이런 것들을 원론 수준 얘기를 다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언론에서 1학년 학생들이 한 반 학기 할 걸 우리 1시간에 해치운단 말이에요. 미시경제학이요. 그 다음에 2편이 소비자 이론이죠. 한번 생각해봐. 2편 소비자 이론에서 뭐 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생산물 시장 수요 곡선 도출하기. 제가 여쭤볼게. 시장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 우하향. 개별 수요 곡선 수평합한 것이 시장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은 왜 우하향 합니까? 즉, 왜 가격이 내리면 많이 삽니까? 아니면 수요량이 증가할 때 왜 지불용이 가격이 낮아질까? 이유. 오케이. 그렇죠? 한계용 체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차별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2편에서 소비자 이론, 그리고 이제 소비자 이론의 응용이 있죠. 소비자 이론 응용에서 제일 핫 이슈가 뭐예요? 시장에 보게 되면 미시경제학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자가 요거 X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고요. 팩터. 노동과 자본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죠. 주체가 똑같아. 생산물을 수요하는 자가 요소를 공급한단 말이에요. 노동 공급, 자본 공급. 그러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이 소비자, 생산물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의 기본 행동 준칙은 뭐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다? 그렇죠.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란 말이에요.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예요. 어떤 제약하에서 뭔가 소비 활동이든 요소 공급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효용 극대화. 그래서요.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 그 다음에 요소 공급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분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7장 보게 되면 불확실성화의 선택. 현실의 소비 활동은 확실성하에서 경제 활동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XY 가격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 들어가는 거고.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 재밌는지 아닌지 알아요? 모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참 무모한 선택입니다. 범죄도시인가요 요새? 3천만이 넘었다는 거? 그 말이 되나 모르겠는데 얼핏 뉴스에서 본 것 같아. 품질을 모르고 소비하게 되고 그래서 불확실성 문제예요. 그래서 본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주제가 불확실성 문제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복권 보험 문제죠. 이런 것이 소비자 이론에서 다루게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하고 요소 공급인데 다른 측면을 보면 생산자가 어떤 생산물 공급하죠? 그 다음에 생산물의 공급자가 요소 시장으로 보면 뭐가 돼요? 고용해야 되니까 요소 수요자가 되죠. 그럼 소비자는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하고 공급자, 기업이라고 할까요? 기업의 최종 목표는 뭐야? 이윤 극대화예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어떤 제약하에 맥시마이즈 파이. 그러니까 생산물을 공급하거나 요소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이윤 극대화 논리에 의해서 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 뭐 여쭤볼게요. 아까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냐? 한계 효용 체감한다. 오케이, 땡큐. 잘했어. 공급곡선 우상향하는 이유는 뭐야? 그거, 뭐. 한계 비용 증가죠.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총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 한계 비용이 체증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산량을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단기라고 할 때. 그래, 그거, 오케이, 땡큐야. 단기에 노동을 늘려서 생산할 때 수확체감이다 이거지. 수확체감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더 받아야 돼. 자,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살펴본다 이거죠. 요소 수요도 역시 이제 이윤극대화 논리. 하나만 물어볼까요? 요소 고용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뭐예요? 기억나시나? MFC 이꼴 MRP. 요소 하나 추가 투입할 때 증가하는 비용과 증가하는 수입이 같아야 한다. 그렇죠? 요거 깜빡깜빡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이윤극대화에 도출돼. 그런데 하나 더 볼 일이 있어요. 공급곡선 도출에 있어서는 이윤극대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보세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죠. 그러면 비용 함수, 기업이 어떤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도출돼요? 생산 함수를 알아야 돼.
그렇죠? 노동과 자본 투입할 때 물리적인 관계 알아야 되죠. 단기에 아까 얘기한 수학 체감. 장기 요소 대체할 때 뭐 등량선이 볼록하다. 규모 보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생산의 물리법칙. 이것으로부터 비용이 도출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 교재 2편에선 소비자 이론이고 3편에서 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산자 이론, 그러니까 뭐야? 물리적인 관계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 도출하기. 비용 함수를 알아야 뭐 이윤극대화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비용 함수가 도출됐어요. 총 비용이에요. 그러면 기업은 뭐죠? 몇 개를 생산해야 이윤이 극대화되느냐. 그러니까 공급곡선 도출은 두 개의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뭐야? 먼저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 도출하고 그 비용 함수가 제약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주어진 비용 하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 결정하기. 그치? 그래서 3편이 생산자 이론이에요. 여기는 뭐지? 일정 생산할 때 미니멈 코스트. 일정 비용 들였을 때 맥시멈 퀀티티. 이것으로부터 뭐요? 비용 함수가 도출된다 이거지. 그리고 도출된 비용 함수 하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3편에서 생산자 이론,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 도출되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4편에서 어떻게 돼요? 비용 함수가 도출됐어. 그러면 비용 함수가 도출되었을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이죠. 어떻게 이윤극대화 생산할까? 제약 조건은 비용 함수야. 이것으로부터 이제 기업의 공급 곡선이 도출이 되는 것이다 이거지. 그런데 생산물 시장 형태가 어때요? 네 가지잖아요.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 과점. 네 가지 시장 형태죠. 그러면 경제 원론에서는 주로 완전 경쟁과 독점만 신나게 공부하고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5국 공채에서는, 5국 경찰 외교원에서는 이건 안 해. 주로 과점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소나에도 했듯이 꾸르노 모형, 슈타켈버그, 버트란트 모형, 베르트랑 뭐 이런 모형들 미시형제학 시험의 50%가 여기서 나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생산물 시장 이론이에요. 시장 형태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균형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하나만 더 해봐봐. 시장 형태 어떻든지 간에 아까 요소시장 이윤극대화 조건을 잠깐 쓰지도 않고 MFC, MRP 했는데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비용 함수가 도출됐어요. 이때 이윤극대화 하려면 시장 형태와 상관없이 어떻게 이윤극대화 조건? MRMC죠. 그래서 우리가 4편에서는 생산물 시장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시장 형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근데 우리 관심은 주로 어디? 과점 시장에 있다. 그죠? 거기 계산 문제를 신나게 풀어야 돼. 근데 과점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뭐예요? 소수의 몇 개 기업이란 말이야. 소수의 몇 개 기업이니까 게임 이론이 여기 등장하게 되죠. 전략적으로. 워게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뭐 리니지 이런 게임 하는데 바로 게임이 들어와요. 그래서 게임 이론이 이제 과점시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시형제학에서 우리 외교원이나 오공채에서 핵심 과제는, 핵심 관심은 소비자 효용극대화 문제하고 과점시장의 이윤극대화 문제, 게임 이론. 그렇죠? 자, 그래서 생산물 시장 과점 이론에서 게임 이론 포함돼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고,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 미시경제학 분석, 시장 분석하는데. 여기까지 쭉 보면 어때요? 생산물 시장 수요 공급, 생산자 비용 함수 도출해서 시장이 어떻게 균형이 되느냐. 주로 다 뭐야? 생산물 시장이죠. 그럼 얘 어떻게 할 거야? 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소 시장을 다루는 게 5편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5편에서 생산 요소 시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과 자본 이렇게 되겠죠. 요소 시장인데 미시경제학에서는 사실 요소 시장 문제는 간단하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나중에 거시경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요소 시장이 핵심적 거시경제 구성하는 시장이 되겠죠.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자본 시장이 될 거 아니에요? 노동, 자본 시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시경제에 가서는 얘가 독자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게 된단 말이죠. 미시경제학에서 그 기본을 챙겨둬야 돼. 그런데 말씀드려보면 요소 시장도 몇 가지 형태예요. 아까 생산물 시장 4가지이듯이 요소 시장도 4가지입니다. 완전 경쟁, 그 다음에 수요 독점, 공급 독점, 쌍방 독점.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공급 독점이나 쌍방 독점은 거의 다뤄지지 않죠. 그래서 완전 경쟁과 수요 독점 시장을 주로 다루게 되고 노동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요소 시장에서는 그 요소 시장에 이게 완전 고용이라고 할 때 고용량과 요소의 가격, 노동이라면 노동 고용과 임금 요거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 아주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죠. 뭐죠? 우리가 흔히 경제 문제 하게 되면 2가지 얘기하죠. 뭐예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자원 배분. 희소한 자원을 배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서고금 어떤 체제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분배 문제죠. 소득 분배. 소득 분배는 어떻게 돼야 돼? 공평해야 되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소득 분배 공평하다는 것은 가능하면 균등 분배, 평등 분배, n분의 1로 나누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요소 시장의 중요성은 뭘까요? 요소 시장 자체 임금과 고용량 뿐 아니라 소득 분배.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요소 시장에서 분배가 이루어져. 이게 뭐예요? 기능적 분배죠. 한계 생산력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거지. 그렇죠? 어제 보니까 이강인이가 프랑스 무슨 팀에 손흥민 선수보다는 약간 작지만 거기다 계약을 했대. 걔 그렇게 높은 연봉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약금 받을 수 있는 거는. 생산성이 높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참 냉정하죠. 생산성이 높은 자가 높은 임금 받게 돼 있어. 이걸 기능적 분배. 그래서 요소 시장에서는 바로 기능적 분배를 다루게 되죠. 한계 생산력 설이야. 그럼 앞에 생산물 시장에서는 그렇죠.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를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말이죠. 냉철해요. 냉정해.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가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누가 뭐 양보하고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왜? 소비자는 다 지효용극대하고 생산자는 다 이윤극대화 속에서 자원 배분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싸늘한 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좌파 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얼굴을 한 뭐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시장이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서 요소 시장에서는요.
생산 요소의 고용, 그 다음에 분배 문제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됐어요. 좀 미시경제학에서 보면 생산물 시장, 여기까지 4편까지 다뤄줬고, 요소 시장. 그러면 종강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로 끝. 집에 갑시다. 뭐 해야 돼, 근데? 그렇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게 6편 이어지는 문제가 6편 웰페어 이코노믹스 후생경제 이론이라는 거예요. 후생경제학과 시장 실패. 이게 미시경제학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 수요 공급, 요소 시장, 그 다음에 후생경제학. 자, 기억나요? 아, 기억이 안 나겠다. 우리 예비순환에서 후생경제학을 제가 떼먹었거든. 안 했거든. 자, 여기서 뭘 하고요? 뭘 할까요? 아까 모든 경제는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원시 공산사회건 해결해야 될 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하고 소득 분배,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두 가지인데 후생경제학은 과연 어떤 경제체제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이론적인 분석이에요. 그렇죠?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파레토 체제라는 개념,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교수님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야, 니네 경제체제는 이 기준에 보니까 엉터리야,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희소한 자원을 그냥 뭐 한 군데다 몰아 쓴다든지 저 북한처럼 말이죠. 미사일만 쏜다든지 이걸 평가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후생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굉장히 그 프레임이 꽉 짜여진 논리체계예요. 쭉 수요 공급 생산물 요소정 해놓은 다음에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이냐 아니냐 평가해 본단 말이에요. 자, 평가해 보니까 어떻대? beautiful. 완벽한 경제체제다. 여기 있어서 노동시장, 뭐 요소시장, 모든 시장, 생산물 시장이 다 완전 경쟁이면 그렇죠. 자원 배분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나는 길이 하나 볼까요? 그러면 경제가 효율성만 만족하면 돼요? 소득 분배 균등성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생산성에 의한 분배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요? 불균등해.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요, 소득 분배 균등을 지향한다, 지양한다. 지향하지 않아요. 지양하는 체제. 다 똑같이 살자고? 예, 임마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후생경제학에서는 뭐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 따지고 분배 문제에서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재분배 정책을 쓰고 국민의 선택이야. 좌파 우파. 그렇죠. 좌파 정부 뽑으면 좌파적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분배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 놓고 봐요. 이게 후생경제학이야. 완전 경쟁이면 완벽해.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게 어렵죠. 시장 실패는 뭐였죠, 여러분? 시장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 분배 공평성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마켓 페일러예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하고 나면 마지막 시간이 허망해. 뭐 신나게 다 한다. 마지막 시간. 시장은 실패하는 거야. 그렇죠? 완벽한 자원 배분, 균등한 분배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럼 일단 봅시다. 그러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부가 등장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5급 공무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대통령은 그냥 여벌이야. 5년에 한 번 있다 가는데 공무원이 해결해야 되죠. 정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정부는 어때야 돼? 정부는 역시 사람인 것이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어때 해야 돼?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이 모여야 되겠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공적인 사고, 그런데 트레이닝 받아야 되고, 또 공적으로 살아야 돼. 우리 어릴 때요, 동네에서 공무원 계시면, 야, 공직자가 그러면 되겠어.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가족은 함부로 못해 길에다가 침도 못 뱉어. 니네 아버지 공직자인데 임마 어디다 침을 뱉어. 공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정부가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누가? 5급 공무원들이. 여러분이 해야 돼. 그러면 시장 실패 유형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다 완벽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니 뭐냐. 완전 경쟁이면 가장 효율적인데 완전 경쟁이더라도 비효율이 되더라.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더라. 완전 경쟁 아니잖아. 또 하나가 어떻게 소득 분배 문제죠.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미시경제학이다 이거지. 딱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분석이 되게 되죠. 그럼 우리 역시 시험에서도 시장 실패는 어떻게 될까요? 하시겠죠. 시정이 해결하지 못하고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해 문제죠. 공해. 자원배분 비효율이잖아요. 공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런 것들이 미시경제학이에요.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다룬다. 시장을 통해서. 시장은 수요 공급자가 만나는데 소비자 효용극대와 기업의 이윤극대와 그걸 분석하는 것이다. 미시경제학은. 그 다음에 요소시장 봐야 되는데 요소시장에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장 실패해. 그렇죠. 완벽한 시장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시경제학 가볼래요? 우리가 아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거시경제학은 뭘 보는 거예요? 미시경제 논리로 한다면 요소시장, 노동자본시장 다 완전 경쟁 균형, 실업은 있을 수 없죠. 안전고용대가 돼. 물가는 안정이 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자유무역한다면 국제수지 불균형, 국가 부도나는 나라가 없겠죠. 근데 현실 어때요? 인플레이션, 실업, 거시적 시장 실패. 거시적 시장 실패죠. 인플레이션, 실업.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면 국제수지 불균형.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국제경제학은 거기서 무역하고 수지론 따로 떼어서 좀 더 심화된 분석하는 것이고 무역은 미시경제학의 연장이에요. 국제수지론은 거시경제학의 개방거시 체제가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체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시는 사실 어때? 인플레이션 실업이 없다면 거시경제학 없어도 돼. 폐강이에요. 왜 폐강인데? 야, 이마 인플레이션 실업 그런 거 없어. 대통령이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어. 그럼 거시경제학 필요 없지. 그렇지 못하게. 현실 경제 때문에. 그래서 미시, 그 다음에 거시는 시장 실패,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 재정통화정책이죠. 그런 거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시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이렇게 했어요. 다 아는 건데 제가 굳이 하는 것은 뭐나 하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말이죠. 소비자 효용국대와 미시경제에 그것만 있는 줄 알고 거기 가서 하다가 헷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내가 지금 어디쯤 하고 있구나. 진도가 어디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이어서 바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 기본 논리는 다 뭐예요? 최적화 논리란 말이야. 제약화의 최적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 모든 분석은 다 최적화 논리야. 최적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공부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 할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음 바로 시작하자마자 저는 강의 들어갈 텐데요.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노트 하시고 집에 가서 이걸로 복습. 그 다음에 제 요 서브 노트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서 우리 열심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쉬었다 합시다.